영양실조래. 철분약 챙겨 먹고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던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은 집에 오면 늘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배달 음식을 치워야 했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비, 생활비, 공과금, 보험금에 아내의 문화생활비까지 점점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졌고 병원비까지 합쳐져 결국 소액 대출로 막아보려 했지만 그것도 모자라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허물처럼 벗어둔 옷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와 빨래를 하고 아이를 씻기고 분리수거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 때문에 청소를 거를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본인을 챙길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나면 허기에 수저를 들었지만 떨어진 식욕과 함께 피로가 몰려와 결국 낀 일을 거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박정자 여사님은 타고난 성품이 부끄러움 많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조금씩 변하게 된 것은 결혼 이후부터였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나면서부터 남편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12번 올리던 손바닥이 점차 주먹과 발로 바뀌고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때리면 안 된다는 교육법이 있지만 박정자 여사님도 어느 정도는 이에 동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점점 중독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때리게 되는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도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모르게 점점 심해져. 때리는 그 순간만은 통제가 되지 않고 그 감각 자체가 마치 내가 아닌 느낌이야. 일탈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나도 화가 나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 마치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같았어. 나도 미친 거 아는데 나도 답답해 죽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어느 날 박정자 여사님이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이혼해줘. 남편은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진짜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은 이미 수십 번도 넘게 걸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자 여사님은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겨우 20대 후반이었던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고 결국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였습니다. 그 뒤 일주일 후 남편은 그녀를 놔주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가 아이에게 보인 가장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의 역할을 했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박정자 여사님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양육비며 각종 의무가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의 폭행에서는 벗어났지만 지독한 가난과 고된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면 전기 대신 초를 켜고 살아야 할 정도로 구질구질한 삶이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위해 모든 손에 잡히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고 남의 집 일부터 공사판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박정자 여사님 외에도 몇 분이 계시긴 했지만 그들은 남자보다
더 걸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과 성적인 농담, 그리고 욕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현장이었죠.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3년, 5년 계속되면서 그녀는 점차 변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게 되었고 사람의 일에 치이다 보니 거칠어졌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무렵 박정자 여사님은 욕을 들어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한 농담을 하며 비죽거리며 웃는 사람에게 침을 뱉으며 욕도 2배로 갚아 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욕을 잘하고 싸움을 한다는 것은 자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괴감을 느낀 적도 많았으니까요. 더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런 욕을 달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무식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전히 아이를 위해 자신을 바꿔야 했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거칠고 모질고 독하다고 손가락질해도 박정자 여사님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봐라, 그래도 난 남한테 빌어먹지도 않았고 남이 입던 거 주워 입히지도 않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이면서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내 아들 잘 키웠다.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박정자 여사님은 아는 사람을 통해 도배 기술을 배웠고 3년 동안 현장을 따라다니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뭐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떨어진 철근이나 시멘트 조각을 치우던 그녀가 아니었고 제 밑에서 일을 배우겠다는 젊은 사람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17년 만에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날 그녀와 아들은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공부도 원하는 거 하고 너 하고 싶은 거 엄마가 다 하게 해줄게.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엄마가 고생했지. 난 공부도 잘 못하고 엄마 미안해. 아니야. 너는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 됐어. 우리 아들. 원하는 거 엄마가 다 이뤄줄게. 알았지? 우리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 솔직히 박정자 여사님의 아들은 공부도 그저 보통 수준이었고 얼굴도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없이 착하고 심성이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녀가 메이커 짝퉁인지도 모르고 사준 시장 옷을 입다가 놀림을 당해도 괜찮다고 해주는 그런 아이였죠.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도울 줄 알고 대신 마음 아파해 줄 정도로 감성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박정자 여사님은 아들이 원하는 거라면 군말하지 않고 들어줬습니다. 아픈 친구를 위해 자신의 적금을 깨겠다는 것도, 교통사고로 입원한 친구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박정자 여사님은 팔을 걷고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딱 한 번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결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엄마 생각도 달라질 거야. 엄마는 아들 못 믿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상처가 좀 있을 뿐이야. 너 이제 한창일 나이야. 이제부터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다녀온 사람과 하겠다는 거야? 그게 뭐 어때서? 연애하다가 깨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결혼 생활 고작 2년 했어. 그 정도면 그냥 헤어질 수준이지. 요즘 시대에 그런 거 흠도 아니야. 박정자 여사님은 아들의 결혼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도 너랑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애초에 너무 성급해. 이건 아니야. 반년이나 된 거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생겼다니까. 난 내 아이 책임질 거야. 이러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 거기서 아빠 이야기가 왜 나와? 설령 책임을 안 지더라도 너랑 닮은 곳 하나도 없잖아. 아유, 엄마. 그럼 일단 만나만 봐. 만나만 보면 내가 왜 그러는지 알 거야. 안 된다고 했잖아.
그냥 아이는 지워.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서로를 알아볼 시간이 필요해. 내가 만나서 사정이라도 해볼게. 박정자 여사님이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단순히 재혼이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아들은 그 여자의 딱한 사정과 착한 마음을 강조하며 그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자 여사님은 결혼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동정심으로 시작된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녀가 남편에게 느꼈던 감정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를 악물고 나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임신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박정자 여사님은 사정하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어린 아가씨잖아요.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100번이면 100번 사과할게요. 하지만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겨우 6개월 만에 사귄 건데 덜컥 아이를 낳고 책임감도 없이 부모가 되는 건 반대예요.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아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 꼭 낳고 싶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책임감 좋죠. 하지만 책임감으로만 아이를 키울 순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은 이제 직장에서 막 자리 잡았고 아가씨는 아직도 취업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거 요즘 세상에 혼자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걸 보자는 거예요. 실은 저 아이를 3번이나 유산했어요.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 저를 때리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아이를 못 낳게 하겠다면서 배를 발로 차고 아니. 어쩜 그런 저를 위로해 준 게 그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곁에서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그런 좋은 사람이 제 아이의 아빠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저 정말 잘할게요. 진짜 후회 안 하게 할게요. 아이를 위해서 일도 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여린 아가씨였습니다. 그녀가 던지는 말마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울었고 박정자 여사님은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보니 왜 아들이 그 아이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박정자 여사님도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허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미 불러오고 있는 배 때문에 결혼식만 뒤로 미루고 둘의 미래를 위해 박정자 여사님은 자신이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 덜어 신혼살림과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의 월급으로는 두 사람이, 아니 셋이 생활할 돈을 마련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우리 정말 잘 살게, 진짜로.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도 잘 모실게요. 진짜 딸 같은 며느리, 그거 하려고요. 됐어. 그냥 둘만 잘 살면 된다. 아들, 너도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까 충실하게, 알았지? 네, 그래도 우리 엄마 근처에서 절대 안 떨어지기로 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이 집 근처에 집 알아보고 있어요. 시댁이랑 가까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신혼집이야. 그러지 마. 실제로 아들 내외는 박정자 여사님 집 근처에서 신혼을 준비했습니다. 좀 더 먼 곳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굳이 고집을 부려 그렇게 됐죠. 그 뒤 시간이 흘러 예쁜 손녀가 태어났고 박정자 여사님은 산후조리원 빚까지 대신 내주었습니다. 수백만 원이나 하는 큰돈이었지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이가 태어난 후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뒤 착했던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일을 가야 하는데 이미 약속이 된 거라서 작업자들이랑 그럼 엄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될까?
그 사람 병원 가야 한다고. 오늘은 아이랑 있지 않고 싶다고 하잖아. 어딜 데려가? 네가 엄마가 도배하는 곳이 어떤 줄 몰라서 하는 말이지. 거기 공사판보다 먼지가 많아. 나도 한번 다녀오면 코 속에 까만 먼지가 들어있을 정도야. 곰팡이도 있고 아기를 데려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럼 어떡해? 난 회사 가야 하는데. 일단 엄마 아는 친구 집에 맡겨보자. 근데 자꾸 이런 식이면 안 돼. 어차피 걔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쉬는데. 아픈 사람이잖아.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자. 박정자 여사님은 며느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난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어디서 당당하게 외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습니다. 그 흔한 전화 한 통도 약속 없이 찾아가는 것도 명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맞춰주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사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며느리를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손주를 돌보는 일은 대부분 박정자 여사님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로 치면 그녀가 25일은 아이를 데리고 있었을 겁니다. 일이 있는 날에는 친구에게 돈까지 쥐어주며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짜증나. 쟤 왜 계속 울어? 진짜 하루 종일 시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 여보, 애가 가려워서 그러잖아. 아토피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먹은 건 제때 치우고 방도 청결하게 하고 환기도 자주 시켜야지.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시키지 말고. 몰라.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데 어쩌라고. 귀가 울리는 것 같단 말이야. 얼른 어머니 집에 맡겨. 내가 집에서 쉴 수가 없잖아. 야, 조용히 하라고 제발. 그 뒤에는 날카롭지만 웅얼거리는 소리였고 아기 우는 소리와 섞여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연히 박정자 여사님은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은 휴대폰 때문에 실수로 그녀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해 박정자 여사님은 아들이 아이를 맡기는 이유가 단순한 우울증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다는 것은 진즉에 알았지만 집이 더럽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녀는 더 자주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하고 돌봤습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 덕분에 내가 좀 살겠어. 그래, 애미는 괜찮고 정신과인가 하는 병원은 꾸준히 다니는 거지? 정신건강의학과 잘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럼 엄마한테도 애도 안 맡길 거고 금방 이전처럼 돌아올 거야. 초반에 나나 엄마한테 잘했잖아.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요. 박정자 여사님은 아들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응. 너도 많이 힘들 텐데 내가 괜한 소리 했구나. 아니야. 뭐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엄마. 아니었으면 이렇게도 못 살지. 내가 더 잘해서 조만간 진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줄게. 하지만 그놈의 산후 우울증은 아이가 태어나고 3년이 다 돼 가도록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박정자 여사님과 아들이 뭔가를 말하려고만 하면 며느리는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다고 하거나 갑자기 죽고 싶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정신질환도 여러 가지로 진단받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정신병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5개 정도의 병명을 들었습니다. 병원에도 꾸준히 보내고 해달라는 건 다 해줬는데도 며느리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질환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던 아들도 힘들어하며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요즘 자꾸 속이 답답하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얼른 그 사람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정신적인 문제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잖아.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긴 해. 뭐 친구들도 만나러 나가고 가끔 술도 한잔 하는 것 같고
물론 대부분은 안 나가지만 운동을 좀 다녀보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힘들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울 테니까. 알았지? 알지? 고마워, 엄마. 혹시 말이다.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 요즘 얼굴도 그렇고. 아니야, 진짜로. 아픈 거 빼면 정말 나한테 잘해. 그래. 그런데 너 살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이거 다이어트 중이지? 나는 운동하거든.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 전화가 안 되는 거구나. 그렇지. 바빠서 그래. 집에 들어오면 씻고 애도 좀 보고 하니까. 알았어. 엄마 걱정 안 할게. 가끔 네 시간 날 때 전화해주고. 응, 엄마, 고마워.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후, 그날도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병원과 지방 출장 때문에 갑자기 아이를 맡겼고, 박정자 여사님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날씨가 좋아서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후 23시쯤 친구에게 아이를 맡기고 인부들과 함께 현장에서 도배를 시작했습니다. 꽤 넓은 평수기도 했고 가게의 천장이 아치형이었기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단련된 인부 2명이 함께 했는데도 식사도 못한 채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겨우 마무리했습니다. 제 밑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을 챙겨야 했기에 일단 목욕탕에 들렀다가 바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문을 여는 곳은 대부분 밥집 겸 술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줄인 배를 채우고 있을 때 뒤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진짜 결혼 잘했어. 전 남편은 아직도 너 찾아와? 또 괴롭히진 않고 거의 주기적으로 찾아오지. 주말에. 근데 난 거의 그 시간엔 안 나가잖아. 절대로 마주칠 수가 없지. 차라리 이사를 갈까? 이사. 그럼 애를 누가 봐줘? 너희 시어머니가 봐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산다고 전화로도 자랑하더니 야 부럽다. 난 돈까지 달라고 하더라니까. 절대로 손주 안 보신다고 하셔. 그러면서 매번 저출산이니 뭐니 그런 말 꼭 하셔. 하나 더 나으라나? 난 너네 시어머니 하는 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나 더 나을 텐데. 그래. 그것 때문에 이사를 못 가. 반찬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주고. 진짜 너 대단하다. 어렵진 않아.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뭐. 정말 딸 같은. 뭐 그런 거 비슷해. 이제 슬슬 움직이기도 힘든데 이번에 차 한 대만 뽑아달라고 할까? 그게 가능해. 돈 잘 버신다고 듣긴 들었는데 진짜 대박이네. 야, 우리 시어머닌 내가 조금만 머리 아프다 힘들다 하면 다 들어줘. 공황장애랑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걸로 대충 힘든 티만 내면 된다니까. 그 집 식구들 자체가 진짜 호구야. 호구. 그러니까 애 유치원 보낼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미쳤네. 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남자복은 둘째치고 시댁복까지. 그러게. 너도 얼굴만 보고 만나지 마. 남자는 성격이야. 성격. 어차피 늙으면 주름지고 배 나오는 거 똑같은데. 넌 꼭 그렇게 남자 얼굴만 따지더라. 그러는 너는 얼굴만 빼고 다 보잖아. 웃겨. 뭐 저런 여자들이 다 있나 하고 생각했지만 계산하려고 나갔을 때 그 얼굴을 보고 박정자 여사님은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옷을 입은 것보다 벗고 있는 게 더 많은 너덜너덜한 차림을 한 여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짙은 화장에 앞머리가 있는 가발까지 뒤집어 쓴 상태였고 목소리조차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 박정자 여사님과 이야기할 때는 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진 목소리였기에 똑같은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술이 몇 잔 들어가서 나온 허세일까 생각도 했지만 그 목소리와 그 옷차림까지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박정자 여사님은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고개를 드는 의심을 잠재우려고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병원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화점으로 가는 며느리를 본 것입니다. 박정자 여사님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는 병원에 있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날마다 뒤를 밟았고 며느리 주변을 돌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그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딱 7째 되는 날 동안 며느리는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2년 전에 아드님 신혼집이요. 제가 찾아가서 막 소리 지르고 경찰서에 끌려갔던 거 보셨잖아요? 직접 신고도 하신 적 있고요. 그때가 또 어디였지? 가전제품 매장요. 네, 기억하시죠? 저 몇 살까지 잡고 저한테 욕도 하고 그때 제가 좀 무례하게 굴었죠. 혹시 이야기할 시간 좀 될까요? 사실 그 사람은 신혼집을 구하고 가전제품을 사러 다닐 때 우연히 마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폭행을 가해 유산시킨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놈을 마주쳤을 때 박정자 여사님은 필사적으로 며느리를 보호했습니다. 울면서 소리를 꽤 지르곤 주저앉는 며느리 대신 그 남자를 잡고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그날 딱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일단 일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돌아온 날 박정자 여사님은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병원인데 지금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병원. 아니, 왜 갑자기? 무슨 병원이야? 내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 기억은 없는데 일단 좀 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큰 이상은 없어 보였고 수척해진 얼굴로 박정자 여사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고 올 테니까 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영양실조래. 철분약 챙겨 먹고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던데. 뭐 영양실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영양실조라니. 너 몸 망치려고 밥도 안 먹고 다닌 거야? 내가 준 반찬이며 뭐며 다 어쩌고 밥을 안 챙겼어?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 여사님도 놀라서 그런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나 이혼하고 싶어, 엄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 내가 고집 부려서 한 결혼이라는 것도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도 다. 그래서 더 버텼어. 이 악물고 참고 계속 버텼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결혼이 아닌 것 같아. 아들은 한참을 울면서 박정자 여사님에게 사과를 하고는 덤덤하게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배달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부터 전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오면 늘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배달 음식을 치워야 했다고 합니다. 박정자 여사님의 아들은 처음에는 아내가 임신하고 먹고 싶은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용이 다달이 200만 원에 가까워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결국 카드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배달 음식비, 생활비, 공과금, 보험금에 더해 아내의 문화생활비까지 점점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거의 매일 쇼핑까지 하던 그녀 때문에 지출은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졌고 병원비까지 합쳐져 결국 소액 대출로 막아보려 했지만 그것도 모자라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긴 빚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박정자 여사님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끝나고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산후 우울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잡을 하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허물처럼 벗어둔 옷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와 빨래를 하고 아이를 씻기고 분리수거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 때문에 청소를 거를 수가 없었고 아내에게 맡기면 아이의 피부가 늘 뒤집어지니 음식까지 자신이 미리 요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챙길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나면 허기에 수저를 들었지만 떨어진 식욕과 함께 피로가 몰려와 결국 낀 일을 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배고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몸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손톱이 종이처럼 찢어지고 머리카락도 자꾸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이 영양결핍의 증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이, 그렇게 힘들면 말을 했어야지. 말을. 너 바보야. 왜 그랬어? 왜? 엄마한테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말렸던 결혼을 하고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내가 그 사람을 구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 엄마. 그 사람은 그냥 마음이 아픈 건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인 것 같아. 딸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내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박정자 여사님은 이혼을 원하면서도 큰 죄책감을 느끼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정말로 헤어지더라도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돌릴 여린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정자 여사님은 며느리의 전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늘 바쁜 모양인지 한참의 시간 조정 끝에 드디어 그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짝 마른 몸에 캥한 눈을 하고 있어 꼭 박정자 여사님의 아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눈이 이혼한 아내를 찾아다니는 미친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만난 그는 피곤하고 힘들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른 건 아니고, 그 여자 본색을 아신 거죠? 네. 그쪽 분, 며느리이자 제 전 와이프요. 그 여자가 저를 어떻게 말했는지 말 안 해도 알아요. 도박에 미쳐서 자기 재산을 빼앗았다고 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 그거구나. 여자에 미쳐서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천하의 몹쓸 놈. 비슷하긴 한데 그 가정폭력을 저질러서 아이를 유산시켰다고 들었어요. 남자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거짓말이 나날이 발전하네요. 그 거짓말은 진짜 그 여자 미친 사람입니다. 하긴 자기가 낳은 애까지 버린 여자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유산. 우리 둘 사이에 애가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혼자 돌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그쪽 아드님 바로 직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는 막았어요. 다행히 절 믿어줬으니까요. 박정자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바로 다른 남자를 찾아 결혼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곧이어 만난 사람이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 남편은 그 여자가 너무 빨리 결혼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며 자신이 계속 쫓아다닌 이유는 둘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조건 도망치세요. 그 여자 사람 잡습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안 살았어요. 괜찮은 직장 다니고 연봉도 좋았습니다. 그때 아내도 일을 다니고 있었고요. 부지런하게 둘이서 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결혼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천성이 게으른 인간이에요. 먹고 자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이 똥기저귀도 제가 퇴근할 때까지 갈아주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여자라고요. 남자는 거의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수술비, 생활비까지 점점 빚이 늘어갔고 아내는 병간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조차 귀찮아했고 둘째를 가졌다는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엄마가 키우게 했으면 죽었겠죠? 아니, 아마 고아원에 바로 버렸을 겁니다. 그 여자의 본성은 게으른 여자예요. 그 여자가 열심히 몰두하는 건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쇼핑하는 게 전부일 겁니다. 이따금 지루할 때 바람 피우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여자 바람 피우는 게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일하게 노력하는 순간이 다른 남자 만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여자는 알아요. 이제 이 남자는 날 버리겠구나. 그걸 알고 둥지를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 꼬여서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단순한 바람,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남자 만나는 것도 귀찮아해요. 그냥 자길 먹고 살게 해줄 호구를 찾아다닌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여자 이제 30 초반인데 다른 남자들 인생도 여러 번 망가뜨릴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걸 막아주려고 했는데 제가 그날 그렇게 행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저도 좀 충격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여자 안 찾으려고요. 좀 찜찜하긴 하지만 양육비는요? 주겠어요. 그 여자가 그리고 양육비 이전에 제가 쫓아다닌 건 애 아빠라도 알려고 한 건데 애를 데려다 주시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미 정이 들었고 저 혼자 어린 애들을 2명 키우는 거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빚도 갚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견디다 보니 이제 유치원도 갈 수 있는 나이라서요. 근데 친부는 알아야 나중에 아플 때 대비라도 하죠. 제 첫째 아들이 아팠던 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래서 더 쫓아다닌 겁니다. 남자의 사정은 참으로 딱했습니다. 빚 독촉이 회사로 와서 결국 퇴사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배달이나 대리 일을 하며 돈이 급할 때는 공사장까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자 여사님은 문득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도배 일을 배워볼 생각은 없나요? 저도 여기저기서 듣긴 했는데 시간도 걸리고 배울 땐 돈도 좀 일이야 힘들죠. 그리고 초반엔 돈도 다 받진 못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나니까 괜찮아요. 남자는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팀 단위로 움직이니까 일이 있을 때는 미리 공지가 돼요. 그리고 쉴 때는 다른 일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깨도 허리도 망가지고 힘들긴 해도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는 것보다는 위험하지도 않고 돈도 2배 이상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나중에 독립할 수도 있죠. 시간도 다른 일에 비해서 짧아요. 손이 맞으면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대부분은 오전 일찍 시작해서 오후 34시에 끝나니 애들과 있을 시간도 많을 겁니다. 남자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더니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연거푸 감사하다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는 일을 조금 정리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박정자 여사님은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손녀는 역시나 그녀의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전에 만났던 남자의 아이 같았습니다. 박정자 여사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서러운 눈물을 한참이나 흘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할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엄마도 찬성이야. 미안해, 엄마. 뭐가 자꾸 미안해. 내가 안 키운다고 했으면 내가 키울 아이였어. 박정자 여사님의 아들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괜찮아.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애한테 보낼 수가 있겠어. 난 그렇게는 못해. 혼인무효 소송까지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괜찮아. 이혼을 해도 내 아들이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엄만 다 괜찮아.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박정자 여사님은 심지어 선물했던 가방과 구두까지 모조리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아들의 집에 있던 며느리의 물건들은 물론 그녀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은 모두 팔거나 버렸습니다. 서류 정리가 완전히 끝난 후 다행히 아들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은 카드 빚은 박정자 여사님이 정리해 주었고 신혼집을 정리하고 아들은 그녀의 집으로 들어와 영양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구나 매일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던 손녀의 상태도 박정자 여사님 집으로 완전히 옮기면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박정자 여사님이 했던 약속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이 그녀 밑에서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모든 일상이 제대로 돌아갔지만 박정자 여사님은 좀처럼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이나 깨어나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아들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박정자 여사님은 좀처럼 그 불안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악몽을 꾸며 아들이 폭력을 저질렀다거나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소문을 듣는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전 남편이 문득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 또 결혼할 준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지독한 여자야. 불행한 애들을 얼마나 더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책임감 때문에라도 아이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데 꼭 머리에 든 거 없는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책임도 못할 짓은 엄청 저지른다니까요. 근데 자네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 신혼집이며 찾아낸 것도 우연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 사촌 형이 심부름 센터를 하거든요. 제 아이 친아빠가 누군지 조사를 계속해주고 있는 상태라서 듣기 싫어도 소식이 들려와요. 결혼, 또 결혼을 한다는 거니? 네. 미친 여자죠. 멀쩡하게 생기고 가식을 떠니까 순진한 남자들은 대부분 속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박정자 여사님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아침이 되자 그 남자에게 연락해 결혼하려는 남자의 회사를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불러 마주했고 그간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박정자 여사님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는 가지 마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명예훼손죄도 있고 그 여자 성격 보통 아니거든요. 사장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그 남자도 지금은 눈이 돌아 있을 건데 내가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서 그래. 자네도 알잖아. 알죠. 그럼 차라리 저랑 같이 가요. 결국 박정자 여사님과 전 남편은 그 남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외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부부였는데 박정자 여사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도 말입니다. 일주일쯤 뒤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박정자 여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미쳤어요?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랑 나랑은 남이야. 그리고 지금 이런 짓 하면 고소감이야. 내가 어디 한번 미친년처럼 고소해봐? 그래서 콩밥 좀 처먹어야 정신이 들겠어. 감히 내 결혼에 똥물을 튀겨. 이게 아주 쌍으로 지랄이네. 며느리는 박정자 여사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정자 여사님은 울대를 쳐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캑캑거리며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고 박정자 여사님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며느리가 다시 달려들었지만 박정자 여사님은 그녀의 팔을 잡아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게으르기만 한 30대 여자와 반평생 도배 일을 해온 박정자 여사님 사이에 싸움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드러누워 버둥거리는 며느리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박정자 여사님은 가장 끔찍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남이니까 고소해. 근데 너 각오는 해야 할 거야.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나 시간 되게 많아. 돈도 많고 어디 한번 가보자. 내 인생 남은 시간 다 걸고 너는 내가 끝까지 쫓아다닐 테니까. 이거 협박이야. 협박이야. 내가 키운 내 아들 서류에 흠집 냈을 때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게을러 터져서 남자 하나 호구 잡아 평생 그렇게 살 생각이었지. 근데 앞으로 넌 아주 열심히 일해야 될 거야. 왜냐면 내가 너 그렇게 만들 거니까. 고소하라면 못할 줄 알아? 너 폭행으로 내가 먼저 쳐넣을 거야. 그래. 그렇게 하나씩 시작해보자.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건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게. 한 살 한 살 먹으면 알게 되겠지만 앞으로 넌 쉽게 누구 못 만날 거야. 언제까지? 내 머리 위에 관뚜껑 닫히는 그날까지. 근데 넌 내가 죽어도 그렇게 못 살걸. 그땐 너도 늙고 추해질 테니까. 악을 쓰며 발길질을 하던 며느리를 뒤로하고 박정자 여사님은 멋지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은 정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잠들었던 밤이었습니다. 그 흔한 꿈도 꾸지 않고 내리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든 뭐든 아들의 마음에 그 여자가 한 줌이라도 남아있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박정자 여사님은 지속적으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남자를 잘 만나 결혼하는 것을 요즘 말로는 취집이라고 부르더군요. 물론 이런 그녀를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수의 안 좋은 점에 대해 말하고 잘 사는 것이 복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박정자 여사님도 일부분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복수의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용서하고 잘 사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을 들여 하나씩 잃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박정자 여사님은 지금까지도 쭉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이혼한 지는 벌써 6년이 넘었고 그녀가 취집을 막은 것은 3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뜸했습니다. 순진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는지 아니면 취직하고 조용히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계속 그 여자의 행방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제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몰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은 이젠 어엿한 관리자가 된 며느리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장 결혼식이 내일인데 사장님 이번엔 그냥 포기하세요. 이미 물밑 작업 다 했을 거고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몰아낼 겁니다. 그 여자 하는 짓 알잖아요. 저번엔 스토킹으로 신고까지 당하셨고. 그게 왜? 당당하게 벌금도 냈어. 그러려고 나 돈 벌었고. 그리고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그들이 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명백히 보호에 가깝지. 설령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쫓아내더라도 상관없어. 진심은 통해. 반드시. 그래도 정말 큰일 나요.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니면 제가 같이 갈까요? 괜찮아. 자네는 나 대신 새로 들어온 직원들 일이나 가르치고 있어. 난 오랜만에 뷔페 먹으러 다녀올 테니까. 축의금도 내야겠지. 돈 내시게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1,000원도 아깝지만 동전은 티가 나니까. 박정자 여사님은 찾아가서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도록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정자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박정자 여사님의 사이다. 참교육 정말 시원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